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졸사회 1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경제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 그리고 그 경제 체제에 대한 이야기들 좀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경제 체제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는 시장 경제 체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부의 개입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혼합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제가 시장 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또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요소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또 특히 좀 중요한 것은 이 시장에서 가격 형성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 시험 문제에 너무나 잘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오늘 이 시간에 조금 확실하게 해두기로 하겠습니다. 시장 가격에 대한 이해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나면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전 시간에 충분히 봤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떠한 내용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선 시장의 의미부터 좀 생각을 해보죠.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는 상품을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다시 말해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 시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 주체들이 만나는 곳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분배상의 문제가 돼서 정부가 개입을 한다 하더라도 시장에 개입을 하는 거니까 이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곳, 이곳이 바로 어디다? 시장이다. 그래서 모든 경제 문제가 여기에서 해결이 된다라고 봤던 거예요. 이 시장 경제 체제를 주장했던 애덤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 만나니까 그 모든 문제들은 시장에서 해결이 된다라고 본 거죠. 자, 그러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시장과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시장에는 수산시장, 청과물시장, 백화점이 있고 보이지 않는 시장에는 증권시장, 전자상거래시장, 노동시장, 외환시장 등이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보죠. 여기는 뭐가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아닌 말로 증권시장 그러면요. 여의도에 한국거래소가 있어요. 건물이 있단 말입니다. 이마트 건물 있는 것처럼 백화점 건물 있는 것처럼 증권거래소가 있어요. 근데 증권시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가 흔히 지금 눈에 보이는 시장,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 그러면은 이 시장의 형태가 눈에 보이냐, 눈에 안 보이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시장과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 도대체 눈에 보이고 안 보이는 게 뭐냐 하는 것은 이거는 거래 과정이에요. 거래 과정. 그러니까 수요자가 돈을 지불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자로부터 가져오는 이 과정 이게 눈에 보이는 시장과 보이지 않는 시장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수산시장이나 청과물시장이나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거래하는 과정들이 다 있죠. 점원들하고 이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대면 접촉해가지고 물건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받잖아요. 그런데 증권시장,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 거래하는 사람들이 직접 만나서 거래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인터넷 쇼핑몰 같은 데서 인터넷 시장에서 물건 거래하실 때 그냥 인터넷에서 또닥또닥 클릭 해가지고 물건 사지 직접 거기에 구매자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무슨 뭐 배달하거나 배송 오류가 났거나 뭐 이랬을 때에 뭐 택배 회사랑 전화 통화하는 정도가 전부 다야. 거래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대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받는 이러한 과정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노동시장, 외환시장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시장, 외환시장도 노동력의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공급이 어느 정도인지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활동하지 않아요. 외환시장도 마찬가지. 외환을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일일이 다 모이지 않습니다. 거래하는 과정이 눈에 보이느냐,
눈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유형은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선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시장이라고 하는 건 아까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도대체 수요자, 공급자, 수요는 뭐고 그럼 공급은 뭘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수요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품을 사고자 하는 욕구를 수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욕구가 어느 정도 되느냐의 양을 우리가 수요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정한 가격에서 사람이 사고자 하는 수량을 가리켜서 우리가 수요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같은 수요가 발생하는 건 사람들의 필요나 욕구 때문에 수요가 발생을 하는 거죠. 저 물건 필요해. 저거 있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요즘에 모든 사람의 팔이 짧다고 느껴지게 만드는 물건이 하나 생겨났죠. 셀카봉이라고 하는 겁니다. 딱 보니까 사람들이 야, 저건 꼭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갖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몇 달 사이에 이 셀카봉의 판매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답니다. 그 사람의 필요와 욕구, 이게 바로 수요예요. 셀카봉을 사야 되겠네. 저거 꼭 필요하겠네. 뭐 몇 달 쓰다가 그냥 방구석에 박아놓을지언정 그 당시에 야, 저건 꼭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그런 생각, 그게 바로 수요라는 거예요. 수요. 다음, 그러한 욕구를 가진 사람을 이제 수요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공급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품을 팔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물건을 사고자 하는 욕구가 수요라면 물건을 팔고자 하는 욕구가 공급이에요. 그래서 그 공급량이라고 하는 거는 각 가격 수준에서 팔고자 하는 상품의 수량을 공급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같은 공급이 발생하는 건 왜 그래? 왜 물건을 팔려고 그래? 왜 물건을 팔려고 하느냐? 돈 벌려고, 이윤을 얻으려고 물건을 파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을 파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물건을 팔고자 하는, 어떤 상품을 팔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공급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수요자, 상품을 사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수요자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공급자가 서로 만나는 곳이 어디라고? 아까 앞에서 본 시장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수요와 공급은요, 가격에 따라서 좀 천차만별이에요. 가격에 따라서. 이 수요, 물건을 사고자 하는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물건을 사고자 하는 셀카봉이 나왔어. 셀카봉이 나왔는데 그 셀카봉도 보니까는 되게 천차만별이더만요. 보니까 인터넷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뭐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뭐 이렇게 10,000원도 안 하는 셀카봉도 있고, 어떤 셀카봉은 뭐 예능 프로그램에 한번 나왔다 그래가지고 막 5만 원, 6만 원 하는 셀카봉도 있어요.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내가 저러한 용도로 뭔가의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어느 정도의 가격이면 내가 살 수 있겠어? 어느 정도 가격까지는 내가 지불할 용의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당연하죠. 그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건을 사고자 하는 욕구의 양,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수요량은 점점 감소해요. 이건 이제 반비례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수요량은 감소한다 라고 하는 법칙을 가리켜서 우리가 수요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격 대비 수요량과 관련해서, 자, X축을 우리가 수량으로 보고 Y축을 가격으로 봤을 때 수요와 관계에서는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량은 줄겠죠. 그죠? 그래서 수요량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반비례 곡선을 가지게 된다. 이 수요 곡선을
이제 수요를 의미하는 영어에 demand의 약자를 써서 D라고 표시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량이 점점 줄죠.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시 이제 공급 법칙을 보면 공급 법칙은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늘어. 왜? 이윤이 더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수록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그 공급량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수요의 법칙과는 또 반대의 상황이 나타나요. 그래서 공급 법칙을 바탕으로 한 공급 곡선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 공급 곡선은 또 공급을 의미하는 영어 supplement의 약자를 써서 S로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곡선을 표시를 하면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습,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요의 변화를 한번 보시죠. 자, 수요의 변화는 뭐 수요자의 소득이 변화한다든지 기호가 변화한다든지 또 대체재나 보완재가 가격이 변한다든지 인구수가 바뀐다든지 소비자의 어떤 예상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바뀐다. 대체재나 보완재라고 하는 건, 대체재라고 하는 거는 그 재화를 대신할 수 있는 재화. 예를 들어서 콜라를 마시고 싶은데 콜라가 없어. 그럼 콜라 대신 마시는 사이다.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커피가 없어. 그럼 커피 대신 마시려고 하는 뭐 홍차. 이게 이제 대체재가 되는 거죠. 다음에 보완재라고 하는 거는 그 제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얻는 효용을 조금 더 높여주는 재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피의 대체재는 홍차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커피의 보완재, 커피에 대한 만족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뭐 먹는 시럽이라든지 뭐 설탕, 프림 이런 것들이 이제 보완재가 되겠죠. 그럼 빵 그 자체도 소용할 수 있지만 빵에다가 뭐 발라 먹는 딸기잼, 포도잼, 뭐 잼 같은 거, 버터 같은 것들, 생크림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빵에 대한 만족도를 더 높여주는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완재가 되는 거죠. 뭐 어떤 분들은 생각을 하실 때 뭐 카메라와 필름의 관계, 자동차와 휘발유의 관계를 보완재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필름 카메라, 요즘 디지털 카메라니까 뭐 상관이 없어요.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카드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디지털 카메라에 메모리 카드가 없으면, 내장된 메모리가 없으면 사진이 찍혀요? 그거는 카메라 자체에 의미가 없는 거야. 그거는 그냥 깡통일 뿐이죠. 자동차에 기름이 없어. 그럼 그게 자동차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 외제차 샀다. 근데 굴러다니지를 못해. 기름이 없어. 그럼 그 자체로 물론 만족감이 있겠습니다만 자동차는 타고 다니려고 사는 거고 카메라는 사진 찍으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능에 대한 만족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게 보완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의 보완재 그러면은 무슨 조금 더 성능이 우수한 렌즈라든지 뭐 플래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완재가 되지 필름은 보완재가 아니에요. 예, 그 기능 자체에 필요한 절대적인 요소니까. 자, 그런 것들이 변화하게 되면 수요가 변화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뭐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감소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좌측의 상황을 보시면 좌측의 상황은 수요 곡선에서의 점이동이에요. 가격에 따라서 점이 A점에서 E점에서 E점으로 곡선을 타고 내려갑니다. 자, 지금 이러한 변화는 수요량이 변화했다 그래. 가격에 따라서 수요량이 변화했다. 이거 마찬가지죠. 가격에 따라서 수요량이 변화한 내용을 점점점점을 선으로 쭉 이으니까 지금 이 모양이 됐다는 거야.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수요의 변화는 곡선의 위치 자체가 평행이동한다 하는 겁니다. 평행이동. 자, 그래서 수요의 변화는
자, 평행해서 좌측으로 이동하든지 우측으로 이동하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곡선 자체가 평행하게 우측으로 이동할 때는 우리가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좌측으로 이동했을 때는 감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우리가 수요의 증가 감소를 이야기할 때에는 전제 조건이 공급은 일정하다, 공급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수요가 변했어요. 수요가 증가해서 우측으로 평행 이동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자,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나 거래량도 바뀌게 되겠죠. 그거는 이따가 전체적으로 가격에 대한 얘기를 전부 다 하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한다.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 우선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다음 공급입니다. 공급이 변화하는 것 역시도 수요가 일정하다. 수요는 일정하고 공급 곡선만 변한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보는데 공급의 변화 요인은 생산 기술이 변화한다든지 생산 요소의 가격이 변화한다든지 조세나 보조금들 때문에 공급이 변화하는데 지금 아까 수요량과 마찬가지로 공급량도 가격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공급량을 보이느냐 하는 점점점점을 전부 다 이어가지고 곡선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따른 공급량의 관계를, 그러니까 공급 곡선에 따라서 이동을 하는, 이거는 이제 공급량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급의 증가는 곡선 자체가 좌로나 우로나 평행 이동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보시면 점선의 형태로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거나 좌측으로 이동하는 모양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증가한다.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감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아까 앞에서 봐준 수요 곡선과 그 다음 지금 보고 있는 공급 곡선의 내용을 지금 여기다가 하나로 다 그려놨어요. 하나로 다 그려놨어요. 왜 지금 이걸 하나로 다 그려놨느냐면 자, 지금 여기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고 뭐 수요가 변화하고 공급이 변화하는 데 따라서 나타나는 변화를 알려면 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와요. 자,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형성이 된 가격이에요. 아, 그래. 이 가격에 살 수 있겠다. 아, 그래. 그 가격에 팔 수 있겠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그 하나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 서로 상호 인정한 가치입니다. 그게 바로 시장 가격이에요. 그런데 이 시장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온 것들이 바로 이거예요. 시장 가격이 어떻게, 시장에서 시장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자, 시장에서 시장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예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점에서 시장 가격은 결정이 된다 하는 겁니다. 다시 설명된 내용이 여기 있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게 하는 수준에서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면 지금 수요량과 공급량, 가격에 따른 수요량과 공급량이 곡선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점에서 가격이 형성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곡선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 이 가격이 시장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가격에서는 수요량도 공급량도 똑같아지는 거죠. 이 점에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요가 증가했을 때는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한다고 그랬죠. 자,
공급 곡선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수요 곡선만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어. 그러면 일치하는 지점이 여기에서 여기로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그때의 판매가 되는 수량은 이만큼이죠. 거래량도 늘어나요. 가격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수요가 감소할 때는 이제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쪽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고, 다시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쪽으로 옮겨지는 게 되잖아요. 다음에 공급에 대한 내용을 보죠.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수요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이 여기에서 위치하고 있다가 점선과 같이 이동이 되면 이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쪽으로. 그러면 여기로 가격이 떨어지게 되죠. 지금. 가격이 이만큼 다시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량 자체는 요 관계니까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두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동하는 데에 따라서 접점이 어떻게 바뀌느냐, 가격의 변화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수요가 증가할 때는 가격이 상승하고 수요가 감소할 때는 가격이 내려간다. 공급이 증가할 때는 가격이 내려가고 공급이 감소할 때는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부터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시장 가격이 어디에서 결정이 된다고?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다시 말하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은 바로 이 시장 가격의 결정 지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시장 가격에 대한 결정, 시장 가격이 결정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묻는 문제는요, 지금까지의 검정고시 문제에서는 딱 두 가지 유형으로만 나왔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위처럼 표로 나타나는 문제와 이렇게 아래처럼 그래프로 나타나는 문제, 이렇게 딱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 전부 다 실제 시험에서 나왔던 도표하고 그래프예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문제는 똑같았어. 다음 표를 보고, 다음 그래프를 보고 시장 가격은 얼마이냐? 다음 표에서, 다음 그래프에서 시장 가격은 얼마에 형성되었는가? 그래가지고 땡땡땡땡 네 가지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위부터 한번 보죠. 위부터 한번 봐서 가격은 일단 어디에서 결정이 된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이 된다. 그러면 수요량과 가격 대비해서 가격별로 수요량과 공급량이 있으면 그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은 곳을 찾아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표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은 지점이 어디야?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은 지점은 요 지점이죠. 똑같이 60개, 수요량도 60개, 공급량도 60개인 요 지점에서 시장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의 시장 가격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때의 가격인 300원. 이 300원이 시장 가격 또는 균형 가격이 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프로 볼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프로 볼 때도 수요 곡선과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이니까 결국에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이어야 되겠죠. 그래야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이니까 그 만나는 접점에서의 가격,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1,000원이 균형 가격, 시장 가격이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시장 가격을 묻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고, 물어볼 때는 이 두 가지 형태로만 물어봤다.
요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통해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실 때, 아, 그래. 곡선으로 나오면 접점에서의 가격. 표가 나왔을 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은 지점의 가격. 요거를 찾아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문제 굉장히 간단하게 푸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시장 가격의 기능에 대해서 봤어요. 근데 시장 가격의 형성에 대해서 봤는데, 그럼 이 시장 가격이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시장 가격. 가격이라는 게 있는 게 좀 그렇지 않아? 왜 우리도 뭐 무료로 뭐 한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고, 유료로 한다 그러면 에이 별론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가격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할 때는 해야 돼요.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활동의 신호등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가격이라고 하는 게 딱 이렇게 존재하면 생산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소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 그러니까 소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소비에 대해서 생산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 그러면 공급이 딸린다는 얘기죠. 그럼 공급자는 공급량을 늘리려고 할 겁니다. 더 많이 팔려고. 또 많이 공급량이 그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 그러면 조금 있다가 사야 되겠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안 사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가격이 또 떨어지면 그래? 한번 사볼까? 살려고 했던 마음이 없다가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냥 생산이나 소비에 대한 어떤 결정,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지침으로서 그 가격이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또 기여를 해요. 어떠한 재화가 나왔어. 어떠한 재화가 나왔는데 막 그게 대가 없이 무료로 막 활용이 된다. 그러면 뭐 이거는 필요가 있든 필요가 없든 무작정 쓰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그 재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가 어렵죠. 꼭 필요한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하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돼야지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나중에 그래야 자기가 정말 필요한 상황이 되면 또 들어가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가격이라는 게 형성이 되면 네가 그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꼭 그걸 써야 되겠다 그러면 써.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 돈을 지불하고는 내가 그렇게 안 쓰지. 공짜면 몰라도. 물러서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해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라는 게 적정한 가격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요즘에도 이제 그런 게, 요즘에는 인터넷이 너무 발달해서 그런 게 조금 덜 하긴 합니다만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 이렇게 보시면 지하철역 주변에 타블로이드판 무가지를 배부하죠. 근데 이거는 그거를 본다 그래서 돈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필요한 사람들이 집어가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은 집어들어. 돈을 안 내니까 일단은 집어듭니다. 일단은 집어들고 가서 보다가 뭐 별로 볼 것도 없네. 쓰레기통에 휙 버려. 굉장한 자원의 낭비죠. 근데 만약에 그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이제 돈을 받고 판다고 생각을 해보죠. 한 500원을 받고 판다 치자. 그러면 500원을 받아? 그러면은 일단은 쭉 뻗다가도 돈을 내야 되니까 멈칫하잖아요. 근데 나는 정말 그걸 읽어보고 싶어. 그러면 500원이라도 내고 사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배분이 되는 그러한 효과들을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러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기여를 하고 또 그 효율적인 배분 상황에 따라서 생산, 소비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서 가격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돈을 받는 그 자체가 무조건 쟤네들은 이 속만 챙기려고 그래. 저 가지고 돈 벌라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건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가격이 주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전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장 경제 체제는 시장에서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봤었는데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경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전 시간에 봤어요. 그 가운데 이제 몇 가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독과점의 발생이에요. 이 독과점이라고 하는 건 독점과 과점의 합성어입니다. 독점과 과점을 함께 이루는 말이에요. 독점이라고 하는 건 자, 시장에 공급자가 하나만 있는 거야. 이 물건을 사려면 저 집에만 가야 돼. 이게 독점이에요. 그러니까 독점 판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과점이라고 하는 건 그게 소수인 경우예요. 소수. 우리가 이제 그 독과점 거래, 그 독과점 규제한다고 해서 이제 공정거래법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있는데 공정거래법에서 과점을 규정하는 경우는 그거예요. 2개나 3개 소수의 업체가 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할 때 우리는 그것을 과점이라고 규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휘발유. 우리나라에서 휘발유를 제공하는 정유 업체는요. 대표적으로 한 4개 업체 정도를 듭니다. 4개 업체. 근데 그 4개 업체 말고도 정유 업체들이 있어요. 주유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개수가 적어서 그렇지. 근데 그 4개 업체가 전체 시장을 거의 좌지우지하죠. 다음에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 우리나라의 메이저급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는 3개가 있죠. 그 3개가 구축한 망을 가지고 이제 뭐 요즘에 알뜰폰 업체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생겨나긴 했습니다만은 주로 그 가격이라든지 사용자의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이 메이저 3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이게 과점 체제예요. 그러면 이 독점이나 과점이 생기게 되는 거는 물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일 경우에 공공재,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공공재의 경우에는 이 독점 체제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뭐 필요한 경우니까 만들어지지만 공급자가 이제 다수가 되고 소수가 됐을 때 이 독과점 체제가 너무 좀 지나치게 되면 공급자들끼리 서로 짜. 그래가지고 가격을 맞춰. 우리가 그걸 이제 담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카르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급자들끼리 서로 짜고 가격을 맞춰가지고 뭐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메이저 가전사들이 뭐 100만 원에 팔던 TV를 어느 날 갑자기 250만 원으로 확 올렸어. 3사가 똑같이. 그럼 텔레비전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싸게 오른 텔레비전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뭐 요즘에 뭐 해외 직구하면 되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직구도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똑같은 물품에 대해서는 똑같이 그렇게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만든 제품을 가지고 가격만 높게 받아가지고 이윤을 얻으려고 하니까 신제품이나 뭐 이런 걸 만들려고 생각도 안 할 거고 기존의 제품에 대한 품질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결국에 소비자들은 굉장히 질 낮은 제품을 높은 가격에 가격보다 좀 질 낮은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점이 된다. 또
뭐 이동통신 같은 경우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동통신 업체들이 그 메이저사가 3개 업체가 있잖아요. 그 3개의 업체가 진짜 뭐 전체 가입자의 지금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신규 업체가 하나가 더 들어왔어. 신규 업체가 하나 더 들어오면 그 90%를 나눠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이윤이 떨어집니다. 새로 어떤 공급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진입 장벽을 높게 해가지고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들어올 수 없도록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동통신 업체를 하나를 더 만들려고 지금 몇 차례 공개 입찰을 하는데 계속 그 도전하는 업체도 있고 입찰을 할 때마다 근데 계속해서 진입하는데 실패를 하죠. 그게 이제 무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독과점 상황에서는. 또 생산자가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느냐. 사회에서 필요하지 않는 양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아요. 가격을 높게 유지를 하려고 이 공급량을 인위로 조작을 하는 거야. 물건을 안 내놔. 그래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은데 없어. 물건이. 이거 돈 주고도 못 사네? 막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거죠. 독과점이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급자에 의해서 소수의 공급자에 의해서 다수의 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을 못해요. 이게 시장 기능의 한계라는 겁니다. 다음에 외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주체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피해를 주고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치르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양봉업자가 그 양봉을 하는데 꿀을 따는데요. 저기 언덕 너머에 과수원이 있어. 그래서 벌들이 거기 전부 다 날아가가지고 사과꽃이나 백꽃 같은 데서 꿀을 따가지고 옵니다. 양봉업자가 꿀을 얻으려고 할 때 거기에 과수원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서 양봉업을 한 게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양봉업자는 그 과수원의 사과나무나 배나무로 인해서 의도하지 않았던 이익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양봉업자가 그 과수원 주인한테 가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돈 지불하지 않아요. 이게 외부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경제 주체의 이득이나 손해, 그로 인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그런 상황의 경우에는 이 생산 비용에 들어가지 않는 이익이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사회 적정 수준보다 좀 지나치게 많이 생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을 하게 된다.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어떻습니까? 반대의 경우에는 뭐 옆에 시멘트 공장이 들어서 가지고 목장의 젖소가 우유를 안 내나. 우유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이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야 시멘트 공장 너네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 소가 우유를 안 내나? 너 보상해. 그런다고 해서 그거를 보상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이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문제를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자, 또 공공재가 공급이 부족해지는 문제. 아까 공공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재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생산을 한다 그랬죠? 정부. 앞 시간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기업에서 생산을 안 한다. 왜? 만들어 놓고 이윤이 안 생기니까. 이윤을 위해서 만드는 재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함에도 일반 기업에서 생산을 안 해. 그러니까 국가에서 만드는 거고 또 일반 사람들도 그걸 사용하려는 사람들도 그거를 돈 내고는 안 쓸라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사회에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공급이 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 옛날에는 횡단보도만 있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 데는 왜 그래요? 신호등이 보급이 많이 안 돼서 그렇죠. 신호등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뭐 이렇게 전멸등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없는 거지. 공공재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 경제 불평등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희소한 자원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돈을 좀 많이 벌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또 투자해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이 벌고 계속해서. 근데 소득이 좀 작은 사람들은 당장에 먹고 살기에도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축적하는데 오래 걸리거나 그러지 못하거나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소득 불평등을 통한 계층 간의 위화감 조성이나 사회 불안이 심화가 되는데 이런 문제를 시장에서 해결을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같은 독과점 발생이나 외부 효과, 공공재 부족, 경제 불평등의 문제를 누가 해결을 해야 된다? 국가가 해결을 해야 된다. 정부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과점 발생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우리가 공정거래법이라고 일명 이야기하는 법률을 통해서 규제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제도를 마련해서 불공정 경쟁 행위를 규제를 합니다. 그리고 외부 효과가 나왔을 때에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는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고 부정적인 외부 효과는 세금을 부과해서 생산량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하는 그러한 대책들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정부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공공재가 부족한 문제는 정부가 직접 공급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해 줘가지고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강 다리, 옛날에 원효대교 같은 경우에는 원효대교 만들어지고 나서 그 통행료를 냈었어요. 왜 그랬느냐? 일반 기업에다가 민간 기업에다가 야 너네 한강 다리 하나만 만들어. 우리 그거 안 남아서 싫어요. 그랬더니 그거 만들려면 얼마나 드는데 얼마가 들어요. 그러면 너네 그 다리 만들고 20년 동안 그 다리 지나는 차들한테 통행료 받아. 그래가지고 진짜로 통행료 냈단 말이에요. 20년 동안 딱 내가지고 공사비 딱 뽑은 다음에 그래 이제는 무료로 하자. 국가에다가 이제 주는 그러한 상황으로 그러한 형태로 해서 공공재를 확충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경제 불평등의 문제는 이제 세금 제도를 개선하죠. 뭐 누진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이 내도록 적게 버는 사람들은 적게 내도록 그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경제 활동을 좀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세금도 조금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세금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또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제도를 통해서 소득의 재분배를 도모한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경제 문제들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정부가 규제를 지나치게 하면 오히려 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러니까 뭐 기업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응? 정부가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기업이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다. 기업이 활동을 해야지 경제가 살아날 텐데. 네, 그렇게 해가지고 활동해가지고 지금 이 모양이죠? 네? 자, 계속해서 규제를 풀어야 된다고 지금 막 얘기하면서 정부가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한다고. 왜? 지나치게 규제를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원리가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 심하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들은. 근데 정부는 필요한 규제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 거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공급자에 의해서 소비자가 무조건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왜 또 그러면 이러한 그 문제들이 발생을 하느냐. 정부의 정보가 제한돼 있다. 또 조직도 좀 경직되어 있고 유연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또 이해관계가 다양한 사람들끼리 서로 충돌을 하는 문제들 또 정부의 규제가
그냥 바로 앞만, 눈앞의 상황만 보고 멀리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자, 시장경제제도의 원칙을 한번 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시장경제제도는 다음과 같이 3개의 원칙을 듭니다. 첫 번째, 사유재산제예요. 사유재산제라고 하는 건 재산 소유를 인정하는 겁니다. 재산을 소유하고 사용하고 처분하는 것, 이것을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체제를 이야기해요. 이 사유재산제가 시장경제제도의 아주 기본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사유재산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시장경제체제가 아닌 거죠. 두 번째,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직업선택이나 계약에 대한 다양한 경제활동에서 개인의 의사결정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경제활동, 그럼 뭐예요? 생산, 소비, 분배잖아요. 그러면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산, 소비 두 개만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소비활동을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소비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에 대해서도 본인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 만큼 소비할 거 아니에요. 뭐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이 한 100억대. 내가 하루에 뭐 밥 먹는데 100만 원 써. 내가 돈이 있으면 쓸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또 내가 가정을 꾸리고 내가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나는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 거야. 나는 트럭 운전을 해가지고 돈을 벌 거야. 돈을 버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생산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노동력을 제공해서 어떻게 대가를 받을 것이냐, 이것도 자기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활동의 자유는 그거예요. 다음, 사적 이익의 추구를 보장합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이 경제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걸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왜 우리 돈을 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엄청난 이윤을 얻는 거, 저 대기업 돈밖에 몰라. 돈벌레. 막 이렇게 욕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근데 물론 이제 걔네들도 양심이 좀 있어야지. 맨날 막, 순수익을 막, 10조, 100조 막 이렇게 내면서, 막 그런 애들이 떡볶이 팔고 김치 팔고 그러면은 그거는 좀 양심불량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정부가 하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규제하도록 유도를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자, 시장 경제의 제도적인 원칙은 요 3가지를 기준으로 한다. 요 3가지가 반드시 보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체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 경제 체제를 추구하고 있고, 이 시장 경제 제도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가운데에서 정부의 규제와 개입을 인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공정거래법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혼합 경제 체제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경제 체제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장 경제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봤어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 가격의 결정에 대한 내용이 우선 굉장히 중요하고, 또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는 그런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번 봅니다.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첫 번째,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곳이다. 맞는 얘기죠? 두 번째,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필수적이다. 그랬는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눈에 보이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시장과 보이지 않는 시장으로 구분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반드시 없어도 시장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은 여기서는 조금 틀린 얘기가 될 것 같고, 상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왜 우리 물건 사러 갈 때 시장 가서 쭉 이렇게 둘러보잖아요. 실물도 보고 설명도 듣고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지 않습니까? 시장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다. 3번의 내용이 조금 맞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다음 그래프에 나타난 점의 이동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그랬습니다. 지금 이거는 가격에 따라서 수요량이 이동한 거죠. 지금 수요 곡선이니까 수요량이 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수요량의 이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자, 1번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이다 그랬습니다. 곡선이 이동한 건 아니죠. 곡선 내에서 점이 이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은 틀리고요. 가격이 내려 수요량이 늘어났다. 2번이 여기서는 맞는 내용이겠죠. 가격이 지금 P1에서 P2로 내려가면서 수요량이 Q1에서 Q2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수요량이 늘어나 가격이 늘었다 그랬는데 뭐 지금 수요량이 변화해서 가격이 변화했는지 가격이 변화해서 수요량이 변화했는지는 이거는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기 전에 수요량이 늘어났으면 가격이 늘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가격은 줄어들죠. 수요량이 줄어들어 가격이 내렸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2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다음 3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예상되는 사과시장의 변화로 알맞은 것은 그랬습니다. 보기 보시죠. 긴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사과가 익지도 못한 채 나무에서 떨어져 사과 농가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 무슨 피해일까요? 익지도 못한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그거에 맞아가지고 막 이렇게 다치고 막 이런 피해일까? 아니잖아요. 사과가 상품성을 잃어버린 거죠. 낙과가 많이 생기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거는 어떤 상황이에요? 팔 수도 있었던 사과를 팔지 못하게 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급의 감소로 이어지는 거겠죠. 자, 아까 우리가 설명을 드렸어요. 수요나 공급의 변화에서 증가하게 되는 경우, 수요나 공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는 수요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평행이동한다. 감소하게 되는 경우는 좌측으로 평행이동한다. 요거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공급 감소죠. 그러니까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평행이동하는 상황이어야 된다는 거죠.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건 수요 감소고요.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게 이제 공급 감소가 되겠죠. 2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겠고,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는 수요 증가,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건 공급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변화는 곡선이 증가할 때, 감소할 때 다 똑같아요.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이나 증가는 우측 평행이동, 감소는 좌측 평행이동이라는 거죠. 왜 우리 오른손을 바른 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감소보다는 증가가 더 바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증가는 우측 이동, 감소는 좌측 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이 상황은 공급 감소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것이 맞다. 정답이 여기서는 2번이 된다 하는 것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보시죠. 수요 곡선이 다음과 같이 이동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지금 이 수요 곡선이 D에서 D'로 이동을 했어요. 우측으로 평행 이동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수요의 증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해당하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소득이 감소하였다. 수요가 증가하려면 일단 소득이 증가해야 되죠. 1번 아닙니다. 인구가 감소하였다. 인구 증가해야 됩니다. 2번도 아니에요. 선호도가 감소하였다. 선호도가 감소하면 역시 수요는 감소하겠죠. 수요 증가니까 맞는 얘기가 아니고요.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콜라 아니면 사이다인데, 짬뽕 아니면 짜장면인데, 콜라의 대체재 사이다 가격이 올랐어. 그러면 사이다 먹을 사람도 콜라 먹으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4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것 알 수 있겠고요. 다음 5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 시험 문제 딱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다음 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어요. 자, 위 재화의 시장 가격은 그랬습니다. 시장 가격 어떻게 고른다 그랬어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가격에 따라서 똑같은 데가 어딘가 찾아보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야? 여기죠, 여기. 이때의 가격 800원. 그러니까 위채와의 시장 가격은 얼마야? 800원이 되는 겁니다. 800원. 아시겠죠? 자, 다음 6번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이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이 표. 자, 균형 거래량은 430원이다. 그랬는데 균형 거래량은 자 430원, 뭐 430개. 자, 균형 거래량은 얼마예요? 300개죠, 300개. 그러니까 일단 균형 거래량 맞지 않습니다. 총 판매액은 24만 원이다 그랬어요. 자, 균형 가격에서 균형 거래량이 300개니까 800원짜리 물건을 300개를 판 거죠. 그러면 총 판매액이 24만 원 맞습니다. 예. 2번이 맞는 것 같아요. 가격이 500원일 때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가격이 500원일 때는 자, 수요량은 560개, 공급량은 180개. 수요가 공급보다 380개가 더 많아요. 이건 우리가 초과 공급이 아니라 초과 수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격이 700원일 때는 180개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가격이 700원일 때는 수요량이 430, 공급량이 250. 그러니까 180개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죠. 수요량이 더 많으니까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내용이죠. 정답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인 것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7번.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청바지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가격의 상승.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그러면 가격의 상승 요인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가격이 상승이 되는 요인은 일단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이 상승합니다. 다음에 공급이 감소할 때도 가격은 상승합니다.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는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 중에 이 두 가지가 아닌 걸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청바지를 생산하는 기술이 발전했다.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생산비가 절감이 돼서 공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겠죠. 1번이 그래서 확실하게 정답인 것 같아요. 청바지를 만드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했다. 임금이 상승하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죠. 정부가 청바지 제조 공장에 환경세를 부과하였다. 세금을 매겼어. 생산비가 올라가. 공급이 감소해. 가격이 올라갑니다. 다음, 청바지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했다.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해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합니다. 따라서 7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것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생각해요?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 수요의 증가가 아니면 공급의 감소. 이 두 가지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이걸 보시라는 거죠.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는 반대겠죠?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다음 내용과 관계 깊은 시장 가격 기능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라면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들은 라면 소비를 줄이고 제조업자들은 더 많이 만들어 공급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라면 가격에 따라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경제 활동의 방향을 정한 거죠. 아, 라면 가격이 올랐네? 좀 덜 먹어야지. 어머, 라면 가격이 올랐네? 생산 더 많이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도움을 준다. 시장의 경제 질서 유지를 하게 해준다. 생산과 소비를 위한 안내자 역할을 한다. 여기서는 이제 3번이 맞는 얘기 같습니다. 경제 주체들에게 균등한 분배를 보장해준다. 요 내용이죠. 생산자는 생산자 나름대로, 소비자는 소비자 나름대로 경제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방향을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시장에서 공급자가 하나뿐이거나 소수인 경우 우리가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독과점 상태라고 얘기를 했죠. 독과점. 그럼 독과점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닌 것. 시장 가격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다. 그렇죠.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을 소비할 기회를 빼앗긴다. 공급자가 상품 가격과 수량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담합에 의해서 그럴 수 있다고 얘기했죠.
과도한 경쟁을 피할 수 있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그랬는데 과도한 경쟁을 피할 수 있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고 하는 건 독과점이 나타내주는 장점입니다. 장점. 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따라서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걸 문제죠. 문제점인데 이게 독과점을 통해서 나타나기는 해요. 하지만 이걸 문제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은 독과점이 주는 장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입니다. 시장 기능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공기업을 통한 공공재 생산 하죠. 불공정 경제 행위에 대한 규제합니다.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세금 부과하죠. 정부가 직접 상품 생산과 분배를 담당한다. 정부가 직접 상품 생산과 분배를 담당하게 된다고 시장 기능의 한계가 보완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생산자는 생산의 기능을 하고 소비자는 소비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그 생산자와 소비자가 원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거기에 대한 조정만 해주면 돼요. 그렇다고 뭐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제품 생산에 직접 나선다든지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정답이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다 하는 것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다 봤어요. 지금 이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 보통 시장 경제에 대한 경제 활동에 대한 거의 뭐 절반 이상의 내용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시장 가격이 결정이 되는 원리와 또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변동이 되는 원리는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이해를 좀 잘 해두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